네, 지금 화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정적분, 그리고 이제 뭐 넷 체인지 티오렘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어, 결과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FTC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undamental Theorem Calculus를 조금 복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연속함수 F가 구간 내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요. 그럼 만약에 그 GX라는 거를 그 어떤 A부터 X까지의 함수 F를 A부터 X까지 적분하는 것으로 만약에 함수를 적분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G를 미분한 것이 이 적분 안에 그러니까 인테그랄 안에 있는 게 이제 인테그란드라고 하죠. 그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가 된다라는 게 이제 FTC1이었고요. 이게 동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미분한 것이 fx다라는 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FTC1이었고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첫 번째 이제 FTC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TC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한 그런 상황에서 얘가 F의 안티디리버티브인 라이지 F의 함수값의 차이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FTC2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정말 뭐 칼큘러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뭐 좀 배우게 되는 거겠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그냥 산수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FTC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한번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직접 그냥 한번 그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역의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이 어떤 부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이제 이 미분이다. 결국은 안티드리프트의 미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정적분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 어, 이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이제 구간 내에서 이제 구하는 어떤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적분을 다음과 같이 B부터 A까지의 어떤 값으로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 풀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될 거고,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긴 합니다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TC는 이 부정적분의 값 또는 정적분의 값을 이제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안티디리버티브를 알 때 유용하게 됩니다. FTC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시컨트 제곱 x를 부정적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탄젠트 x 플러스 c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젠트 x 플러스 c를 미분을 하면 시컨트 제곱 x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FT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티디리버티브를 알면은 부정적분의 값, 정적분의 값을 아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시간 배울 거는 FTC 이용해가지고 부정적분, 정적분 값을 실제로 구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부정적분의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그 적분값을 그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디리버티브 값을 뭐 알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정적분의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성질들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수하고 곱해진 것은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더해진 것은 분리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어떤 정적분, 이 K라고 하는 상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 이것도 다 안티디리버티브 관련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조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직접 손으로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한번 좀 같이 한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성질을 같이 이용을 할게요. 얘 지금 구하라고 할 때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그냥 아까 이 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나눕니다. 그리고 얘는 나누긴 하는데 이 상수 곱해진 거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뺄게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안티디리버티브 다항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는 되게 뭐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 C는 일부러 맨 뒤로 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컨트 제곱에서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니까요. 결국 정적분이 시컨트 제곱 x의 정적분이 탄젠트 x라는 의미가 되겠죠. FTC니까요. FTC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뺀 상수 C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정리하면은 이 10x 4제곱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의 적분, 죄송합니다. 부정적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겠죠. 이게 맞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한 게 맞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으로 미분을 해봐서 그게 나오는 질문.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응, 응. 얘를 미분해서 이 인테그란드가 이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FTC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또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각함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에 이제 부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분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보다 적분을 못하는 함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트위킹을 해도 갑자기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함수가 돼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적분은 이제 테크닉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거 같은 게 이제 뭐 물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이긴 합니다만 얘도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나눠주는데 곱셈에 그러니까 함수 두 가지의 곱셈에 대해서 적분 자체를 나눠버리는 거는 존재하진 않아요. 적분의 성질에. 그래서 적분 안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요. 얘가 사인 세타의 이렇게 이 역수 같은 경우에는 코시컨트 함수 세타잖아요. 그리고 얘는 탄젠트의 역수죠. 그러니까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의 안티디러브티브를 알아요. 얘의 안티디러브티브를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적분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으로써 굉장히 뭔가 좀 클리어해진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테크닉이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산수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정적분이랑 부정적분 간의 관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거든요.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간의 관계가.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면 그냥 정적분을 그냥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티디리버티브 구하면은 이 정적분 구간 내의 정적분 값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얘 안티디리버티브 써가지고 그죠? 3부터 0까지 그냥 정적분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값은 뭐 구하시면 되겠고요. 산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냥
다음과 같이 안티비디버티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수치는 어차피 사라지니까요.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뭐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거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분과 정적 분과의 관계, 그러니까 정적 분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부정적 분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정적 분과 부정적 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산수를 했고요. 이번엔 네체인지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4.4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거가 지금 FTC2입니다. 지금 F가 연속이 돼요. 그 A, B에서. 그때 이 정적분의 값은 안티디리버티브 오브 F의 함수 값들의 차다라는 게 이제 FTC2였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 함수 F랑 그러니까 안티디리버티브 F를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실생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함수 F를 함수 F를 속도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변하는 거리의 어떤 체인지, 그러니까 rate of change. 그리고 얘를 그냥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 이 rate of change에 대한 그 뭐라고 하냐 정적분의 값은 결국 어떤 A부터 B까지의 그 거리의 차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 조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자동차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A에서의 위치 그리고 B에서의 위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것의 넷이겠죠. 그러니까 알자 변화겠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te of change의 적분값은 net change다. 그냥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FTC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4.4 마지막에 그 마지막 단락 특히 넷체인지 디어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넷체인지 디어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FTC예요.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입자가 있어요. 뭐 자동차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얘가 이 평면상 그 직선상을 이제 앞뒤로 어떻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속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서 즉 1초부터 4초 구간 동안에 입자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1초부터 4초까지 갈 때까지의 그 입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초 때 입자의 위치를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1초가 기준이 되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4초 때의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초 때의 위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빼게 되면은 입자가 얼마나 갔는지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를 더하진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은 그만큼 이제 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5m 갔어요. 그리고 뒤로 10m 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m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5m 가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그 우리가 이 거리 함수는
속도 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FTC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VT를 알고 있잖아요. VT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 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예요. 그래서 그 입자가 왼쪽으로 4.5m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1초부터 4초 구간 동안.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구간 동안에 입자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위치 아니고요. 얼만큼 갔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m 하고 뒤쪽으로 10m, 왼쪽으로 10m 갔어요. 그럼 15m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A는 넷 체인지를 구한 걸로 한다면 FTC로 B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마이너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정확히 뭐냐면요. 속도의 절대값에 대한 적분값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지오메트리컬하게 보면은 속도 함수 얘를 그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의 2차 함수를 그리면 다음 같이 되거든요. 그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1초부터 4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넷 체인지로 구하게 되면은 얘랑 더해져가지고 마이너스 4.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랑을 더한 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죠? 절대값 취해가지고 어, 구간을 나눈 다음에 구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1부터 3까지 구간에서는 얘를 VT가 절대값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왜냐면 VT가 마이너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리고 3에서 4 구간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 구하면 그냥 돼요.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구간을 나눔으로써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여기서 어떤 센스에서 단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테그랄을 하고 나서 그 정적분 부정적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VT를 적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리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고 있긴 해요, 우리는. 왜냐면 그러니까 얘는 미터 퍼 세컨드고요. 얘는 미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단위로 된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게 단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얘 어떻게 정의돼 있죠? 부정적분은 리만 합의 극한값으로 정의돼 있어요. 리만이한 썸에. 그죠? 리만스이 뭐냐면 정확히 이거예요. 이 함수를 V라는 함수를 잘게 n개로 쪼개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그 직사각형의 합들의 극한값으로 정의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 구간에서 그 임의의 수를 t 스타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거 곱하기 그 구간 n분의 b 마이너스 a 있잖아요, 그죠? 얘, 얘 곱한 거 얘가 직사각형 합이잖아요. 얘 썸을 극한 보낸 값이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얘 썸이니까 얘 따라가는 거예요, 단위는.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속도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크 S잖아요.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 그래서 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오더라도
단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뭘 알면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리만 썸의 극한값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 심심할 때 문제를 푸시면서 그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아마 이런 거 많이 푸셨을 것 같아요. 그 미적 1학년 때 시험 때도 그 원통에 그 구멍 뚫린 아니면 수도꼭지 이제 달려 있고 수도꼭지 이제 몇 초 동안 틀어가지고 나간 물의 양, 그러니까 물이 속도로 얼마나 나갈 때 나간 물의 양 부피 구하기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다 문제 있습니다. 그 4.4, 4.5에.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단위 결정하는 거 그 좀 어떻게 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5 그냥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어, 얘는 조금 빨리 할게요, 그냥. 그 치환 적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이 얘도 FTC인데 FTC 장점은 안티디리버티브 알면 그냥 껌이라는 겁니다. 그냥 안티디리버티브의 함수값 차이로 그냥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정적분이라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현재 상태로 부정적분을 구한다고 할 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루트는 뭐 2분의 1 제곱이니까 근데 1 플러스 x 제곱에 2분의 1 제곱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베리어블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얘가 그 함수라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그냥 함수잖아요, 그죠? x에 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새로운 베리어블을 도입을 해야 돼요. 죄송해요. 새로운 베리어블 도입하면은 그 새로운 베리어블도 뭔가에 디펜던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생각을 한 뒤에 1 플러스 x제곱을 그냥 유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해보니까 편하더라예요. 진짜 그거거든요. 1 플러스 x제곱 유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2.9에서 우리는 그 디퍼런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2.9절에서. 뭐였냐면요. 어떤 fx를 u라고 할 때요. du는 이게 디퍼런셜이죠. f 프라임 x dx라는 거를 배웠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고 얘를 differential of u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요. 얘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바꿔보자고요. 디퍼런셜을 구해보자고요. 그러면은 du는 뭐가 되죠? ex dx가 됩니다. 여기서 구한 게 뭡니까? dx와 du 그리고 x 간의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식을 좀 잘 봅시다. 원식을 잘 보면은 다 있지 않나요? 지금 한 게. u로 다 치환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 뭐라 하기로 했죠? u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루트 u가 있어요. 그리고 ex dx는 남아있는데 얘 뭐죠? du죠. 그러니까 du입니다. 그럼 얘 뭐예요? 그냥 루트 x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얘 그냥 미분 적분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u는 우리가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플러스 x제곱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아까 차승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 다시 미분하면 돼요. x에 대해서. 그럼 실제로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물론 이제 체인 룰을 써야 되긴 합니다. 맞는지 확인할 때.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함수 f의 안티디리버티브를 f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다음이 만족이 됩니다. 이게 만족을 해요. 왜냐면요. 그냥 FTC 때문이에요. 얘 미분하면 체인 룰에 의해서 체인 룰과 FTC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GX를 U라고 하면 다음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GX를 U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거 이제 한 겁니다. 얘니까 이게 되고요. 얘 다시 정리하면 뭐죠?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그냥 이거죠. F 프라임 U du에 대한 그러니까 F 프라임 U의 적분이죠. 근데 이제 얘가 얘니까 다시 쓰게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U는 GX입니다. 그래서 얘를 substitution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U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1 플러스 X 제곱이라는 함수를 U로 치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substitution 룰이 만족이 된다. 그래서 chain rule and FTC를 쓰는 거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한 10분이면 될 것 아니, 한 7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아마 구한다고 할게요. 얘 구하면 얘 어떻게 해? 막 머리 아파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얘 그냥 치환해볼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 풀다 보면은 얘 치환하면 되겠네 이런 게 또 생기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 어차피 미분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체인룰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사인 합성함수잖아요, 지금. 코사인 세타와 죄송해요. 코사인 x랑 x 4제곱 플러스 2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합성함수에 미분이 되니까 체인룰 써야 돼가지고 근데 x 4제곱 미분하면 3x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 세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얘를 취하느라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미 좀 보이긴 해요. 어쨌든 치환을 합시다. 그게 삼각함수니까 뭐 유로 치환하지 않고 그냥 세타로 할게요. 뭐 뭐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디퍼렌셜 구할 수 있죠. 그냥 얘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 대입을 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뭐가 되죠? 다시 쓸게요. 얘는 일단 얘 코사인 세타죠. 그죠? 일단 코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dx x세제곱 dx가 남았어요. 근데 x제곱 dx는 4분의 1 d 세타죠. 그죠? x제곱 dx는 4분의 1 d 세타니까 4분의 1 빼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의 안티디버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사인 세타예요. 그 사인 세타가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세타 뭐였죠? x 4제곱 플러스 2였어요. 그럼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치환할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다시 미분해 보세요. 그럼 얘 나와요. 그리고 체인룰 써야 될 거고. 그죠? 어, 7분 남았다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얘 뭐를 치환하면 될 것 같죠? 1 플러스 루트 x 제곱이요. 얘. 얘 왠지 치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 치환해가지고 디퍼런셜 구하면은 1차 나오잖아요. x의 1차. 얘 제곱한 다음에 4제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쉽습니다. 참고로. 한 2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치환적분 했으니까 근데 부정적분과의 정적분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부정적분, 정적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그 연속이에요. A, B에서. 그리고 F라는 함수도 그 U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U를 GX로 할게요. GX의 레인지에서 컨티뉴어스하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GX가 정의역이 됐을 때 GX가 GX 함수값의 그 정의역에서 F가 연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얘 정확히 그냥 AB만 추가를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 substitution rule에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AB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GX가 U로 치환됐을 때 AB도 바뀌어야죠. 그죠? 구간도. 그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아예 베리어블이 바뀌었잖아요. X 값이 변하는 거에서 GX 값이 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U는 GX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구간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합성함수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X 그리고 GX 그리고 F of G of X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그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프가 있는데요. 얘도 그냥 일단 생략을 할게요. 좀 빨리 할게요. 프루프 되게 재밌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그 FTC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산수를 조금 그냥 하고 할까요? 빨리 할게요. U를 다음과 같은 거를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요. 어, 똑같습니다. 얘를 치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디퍼런셜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럼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 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U 함수를 적분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는 U의 값은 얼마나 될지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얘에 의해서요. GX가 U입니다. 그러면은 x1일 때 U 얼마죠?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예. x가 2일 때는요,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 구간까지의 정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유제곱분의 1의 dx예요. 그죠? 그죠? 근데 dx는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du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구하면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얘 그냥 구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u에 다시 막 3-5x 집어넣어가지고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간을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u라고 하는 함수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x가 움직일 때 u가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구간을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얘 구하면 됩니다. 쉽죠? 마지막으로 어떤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도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의 다음과 같은 성질, 중요한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x-x 값 같죠? 이븐트 펑션이면 우함수면요. odd 펑션이면은 기함수면은 정확히 마이너스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a라부터 a까지
그 함수 f가 연속일 때 여기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구간을 나눠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럼 얘는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를 곱하기 2한 거랑 똑같아요. 시메트릭 하니까요. 기함수면요. 그냥 0이에요. 그죠? 넷 체인지가 0이 돼요. 그래서 얘를 그 빠르게 프루프하고 기함수에 대한 것만 빨리,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정의되긴 한데 빨리 프루프 해보겠습니다. 자, 얘 구간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까지 했던 그 성질들 이용을 해봅시다. 얘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티어 나옵니다. 그죠? 이거 우리 정적분에서, 아니, 적분의 성질에서 배웠습니다. 부정적분에서. 죄송합니다. 정적분에서.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얘는 뭔가 얘를 두 가지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공간을. 그럼 맞추려고 한다면 지금 얘 하등에 쓸모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정적분에서 중요하죠. 값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t로 해도 상관없고 u로 해도 상관없고 g로 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u를 마이너스 x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x를 u로 해볼게요. 그러면 du가 마이너스 dx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정적분이 이렇게 됩니다. 0부터 a까지 가고요. 그죠? 왜 0부터 a까지 가죠? 왜 구간이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로 바뀔까요? 지금 X를 U로 치환해서 가니까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네, X.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dx는 마이너스 du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뺄게요. 그럼 플러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얘예요, 얘. 그죠? 그 원래식이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뭐죠? 만약에 f가 우함수라면 뭐죠, 얘? 그냥 fu죠. 우함수는 대칭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fudu니까 fx dx라고도 아무 하등에 상관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할 수가 있어요. 근데 2 곱해가지고 0부터 a까지 구간을 2 곱한 게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함수라고 할게요. 기함수라고 하면 얘가 뭐죠? 마이너스 fu예요. 기함수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u를 그냥 x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캔슬 되죠, 서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보면은 얘 기함수거든요. 분자는 x 대입하는 마이너스 x 대입하는 똑같아요. 양수예요. 근데 분모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요. 분모는 똑같아요. 근데 분자는 다음이 성립해요. 탄젠트 x의 성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탄젠트 x 이렇게 생겼죠. 그죠?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기함수니까 죄송해요. 분모 기함 우함수, 분자 기함수니까 이게 기함수예요. f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라 하면 그냥 0이에요. 그냥 끝.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하나를 가져와 봤었거든요. 63번. 얘 한번 뭐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얘 한번 쉴 때 한번 풀어봐 보십시오. 63번. 그래서 내가 뭐 그러니까 엄청 쉽거든요, 이 문제.
근데 내가 좀 그래도 부정적분, 정적분 FTC 그래도 조금은 산수할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 하는 거를 좀 그것과 치안적분 조금 알았네 하는 거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왜 A, B를 양수로 또 설정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발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요. 그 마지막 예제에서 보면 어, 그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기함수여서 서로 캔슬되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이게 뭐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분모도 기함수, 분자도 기함수는 어떻게 그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건을 달고 나눠봐야 될까요? 그 지금 분모 분자가 모두 기함수가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무함수, 기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네. 대입해서 그냥 대칭인 것. 판단하면 대입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건별로 나누는 거군요. 이 조건별로 나눈다게 혹시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기함수분의 기함수를 기함수로 보고 작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예. 그러면 에, 그 대입해보고 이게 기함수분의 기함수인데 기함수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캔슬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함수인데 기함수인데 영역별로 달라서 이게 기함수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냥 다시 또 일반 우함수처럼 생각해야 되는 뭐 뭐, 그런 거냐 얘기죠.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어, 사고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충 대충 생각해 보면 얘 기함수인가요? 기함수죠. 왜 기함수죠? 이게 성립을 하나요? 성립하죠. 성립하죠. 예, 예. 그러네. 예, 얘 기함수인가요? 이겠죠? 네. 네, 기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얘 성립하니까요. 그럼 나눠볼게요. 얘 뭐죠? 얘 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함수가 아니네요. 무함수는 우함수 되네요. 네, 네. 그죠? 그 기함수분의 기함수가 진짜 다 우함수일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다함수에서 뭔가 이렇게 뭐 성립을 할 수 있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다항식에서 다항함수에서. 근데 얘가 진짜 뭐 이런 거에서도 성립을 할지 요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즉 기함수분의 기함수인데 똑같이 삼각함수분의 삼각함수가 돼가지고 얘가 우함수가 될 거냐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2분의 파이, 파이 등등으로 쭉 나가면서 어차피 뭐 이 주기적인 주기함수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구간에서는 기함수이고 그 구간 밖에서는 기함수가 아닌 우함수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기함수다, 우함수다는 그 함수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라서 구간을 굳이 따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는 약간 시메트릭한데 어떤 구간에서 넌 시메트릭하다고 한다면 그냥 그건 기함수인 거지. 이 구간에는 우함수고 이 구간은 기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그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거의 기함수가 될 것 같은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나눠져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물론 얘는 우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 기함수분의 기함수가 우함수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살펴보면은 얘 우함수예요.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시로 들었던 기함수분의 기함수꼴은 다 우함수 맞네요. 그 말씀하신 기함수, 우함수 정의를 구하는 그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를 넣어보면 그냥 쉽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프 모양까지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윤혜생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야기. 우리 본론하고는 좀 관련이 네, 좀 떨어져 있는 얘기인데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서 여쭤봐. 네네. 여러 그래서 가지로 생각해 볼 바가 있겠네요. 지금 뭐 본 것처럼 탄젠트 Ex분의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이게 조건별로 따질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양 예, 전 구간에서 그냥 우함수입니다. 예, 네,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관찰인 것 같아요.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우함수, 기함수 판정한다. 저건 괜찮은 센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우함수인데 어떤 구간에서 우함수인데 어떤 구간에서 기함수인 거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라는 게 지금 예컨대 어,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뭐 n 곱하기 뭐 얼마식으로 나가면 그 구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 반복적인 주기성을 갖는 구간으로 보고 그 구간일 때는 뭐 그 기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이에 더 복잡한 것들은 또 구간을 나눌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주기성 띄고 있으면은 음, 구간을 나눠서 될 문제가 되나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뭐 이 어,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 꼴에 뭐를 가진 분모 분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주어진 그 이 식의 포뮬라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뭐 캐노니컬하게 무슨 룰을 찾기가 힘들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펀더멘탈하게 우함수, 기함수가 뭐냐? 우함수, 기함수 정의 그냥 이용하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또? 네, 네. 그럼 좀 쉬고요. 어, 네, 뭐 11시 3분? 이 네, 정도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영대수의 명강의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재밌더라고요. 차원 얘기. 아무튼 좀 이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4.5를 오늘 진행하는데요. 그 코디네이터 베이시스에서 좌표와 기초 뭐 약간 이런 개념이고 그 4.6에서는 디멘션 차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라인을 1차원으로 보고 플레인을 2차원, 그다음에 스페이스 3차원으로 보는 이런 그 차원에 대한 그 직관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프리사이즈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좌표, 코디네이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석 기하에서 보면은 직교 좌표계를 저희가 많이 쓰고요. 보통 쓸 때. 렉탱글러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많이 쓰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어, 그, 이렇게 넌 렉탱글러 그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네, 선형 대수에서는 좌표축 대신에 우리가 벡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4.5.2 다시 요 그림을 어,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찌그러진 요거를 우리가 벡터로 이제 대신 좌표축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를 얘기를 할 때 유닛 벡터 여기서 보시면은 U1, U2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차원 공간에서는 U1, U2, U3 이런 유닛 벡터와 그 다음에 스칼라 코에피션트라는 거 하는 예를 들어서 A, B 2차원에서는 그 3차원에서는 A, B, C 이거의 어떤 합으로 점 포인트를 우리가 그,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 좀만 이따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유닛 벡터라는 얘기를 하고 또 베이스 벡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유닛 벡터는 뭐고 베이스 벡터는 뭐지? 사실 좀 동일하게 생각이 되는데 라고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책에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벡터에서 우리가 그 했을 때는 이제 유닛 벡터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유닛 벡터는 그 크기가 1인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조건에서 여긴 좌표계로 왔을 때에서는 저희가 베이스 벡터라는 표현을 하고 요거는 조금 더 조건을 완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파지티브 디렉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크기가 1인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런 그 포인트와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스페이싱 안 한 건데 단지 그 인터벌 포인트만 되면 되는 그래서 이 베이스 벡터라는 거는 포지티브 디렉션 그리고 단지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면 되는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면 되는 그거를 베이스 벡터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베이스가 좀 더 그 확장된 제너럴한 그 개념이고 유닛 벡터가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베이스 스펙터가 그 결국에는 뭐 완벽하게 이게 뭐 다른 이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유니팩터라고 했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크기가 1이라는 어떤 그런 정도 이거에 좀 확장된 내용이다 하는 것 정도로 저도 받아들였고요. 네, 이 말씀하셔서 그 실제 진행할 때 양쪽을 구별하지 않고 써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네, 그 큰 문제는 없는 것 혼용했을 때 문제가 같고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혼용한다고 해도 잘못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베이스 유닛 벡터라는 표현까지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팩터 중에서도 뭔가 그 단위가 1인? 약간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좌표계에서 그 정수나 이런 그런 그 스케일을 만약 쓰고 계시다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베이스 벡터를 유닛 벡터로 써도 되고 베이스 유닛 벡터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하고 스탠다드 유닛 벡터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유닛 벡터, 스탠다드 유닛 벡터 이렇게 용어들이 막 많이 혼용되는데 결국은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서로 인디펜던트하기만 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탠다드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은데 뒤에 좀 그 또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예, 네.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definition 하면은 그냥 완벽하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긴 한데, 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유닛 벡터랑 베이시스 벡터랑 꼭 그렇게, 즉 그 유닛 벡터와 베이시스 벡터의 꼭 작은 부분 집합이냐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맞는 것 음, 같아요. 음. 제 생각에. 네네. 네네. 그래서 좀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윤영희 씨께서 음, 말씀하셨듯이 유닛 벡터도 스탠더드 유닛 벡터라는 게 있잖아요. 즉 네. norm이 1인 음, 그거를 음, 음. 스탠더드 유닛 벡터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같은 개념인데 그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유닛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음, 음, 어떠한 음. 그 대상을 다루냐에 따라서 음. 유닛 장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견지에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제너럴라이저블한 뭔가 하나를 새로 도입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벡터가 단순히 화살표 이게 아니고 다항함수도 음, 벡터고 뭐 매트릭스도 벡터고 막 다 벡터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견지에서 이제 정말 기저 벡터 이 이야기를 그 새로 정의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네네. 얘기가 맞는지 모르는데 에, 그 막연하게 기억하기에는 유닛 벡터 얘기할 때 그 유닛이라는 게요. 여기 수학에서 먼저 만든 개념인지 뭐 이 선후관 관계는 모르겠는데 보통 구조체를 얘기할 때 이제 유닛 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크리스탈 구조이면 크리스탈을 구성하는 것들이 결국 계속 이제 무한히 뻗어나가 있는데 각각 그 크리스탈을 구성하는 각각의 것들을 유닛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그걸 스탠다다이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멀 벡터로 변환시켰을 때 그게 스탠다드 유닛 뭐 이런 음, 개념이어서 그게 음.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렇게 딱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벡터를, 그러니까 제너럴 하기 전에 우리가 벡터에 대한 걸 봤을 때 유닛 벡터를 했을 때, 베이스 벡터라는 건 결국은 비슷하게 유닛 벡터 개념이긴 한데, 좌표계로 왔을 때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베이스 얘기한 것과 베이시스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된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는 그 벡터, 베이스 벡터, 그러니까 좌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 Z축을 얘기를 하는 그런 거고요. 베이시스는 이런 베이스 벡터들의 모음이 베이시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용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일단은 정확한 용어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어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어도 베이시스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는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네. 어쨌든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이시스라고 하면 베이시스 벡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고. 네, 어쨌든 맞습니다.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베이스 벡터라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가 이제 정확한 용어긴 하다입니다. 네. 베이시스 벡터. 네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벡터 스페이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유한한 셋의 벡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한 차원이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infinite dimensional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피니션이 두 개가 나왔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유한 그 차원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 어, V가 있고 그거의 어떤 벡터들의 셋이 S라고 했을 때 S를 이제 그 스페이스 V에 대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S가 스팬했을 때 V가 되고 그다음에 S 그 안에 이제 그 셋 오브 벡터스가 되어 있는데 이 벡터들은 서로가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그 계속 끊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A, B를 만족하면은 그 S라는 집합을 베이시스 벡터 집합이라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냥 이 질문 겸 네네네.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유한 차원, 무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것은 그 엘리멘트 들이 네. 이 유한계 있을 때 유한 차원이고 무한이 진행될 때 무한 차원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네네네 실제로 맞습니다. 상상하기는 뭐 무엇이든 정해지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하면 전부 유한 차원의 벡터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무한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별도의 그 무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무슨 그 로직이나 알고리즘들이 별도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념상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을 뿐인가요? 그 뭐 어떤 추가적으로 더 그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개념적으로만 나누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게 지금 이 단원과 그 다음 단원은 아까 그 책에서 이거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관적인 개념을 조금 프리사이즈하게 언더스탠딩을 하고 정리를 한다라는 단원으로 저는 그,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이제 그 궁금증이 간혹 있었거든요. 이렇게 마주대할 때마다 음, 어, 그러니까 이 파이나이트, 인피니트 뭐 이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뭐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인피니트 스테이트 뭐 음. 굉장히 많은 구분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미적분에서 우리가 무한을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구별했을 뿐인 것 같아서 지금 네. 저 말씀하신 여기 지금 유한 차원, 무한 차원이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예컨대 여기 선형대수이거나 아니면 또는 더 나아가서 추상선형대수 쪽으로 갔을 때 무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어떤 이론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혹시 미나님은 관련해서 좀 아시는 바가 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그 인피니트 디멘셔널 파이나이트 디멘션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서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파이나이트한 그 세계에서 벡터를 다루는 거가 그대로 네. 인피니트 다이멘셔널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운데 그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전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수학에서 이제 토폴로지 같은 데서 그 하나의 이 모폴로지가 다른 모폴로지로 변화해 나가는 것들을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 이론이 그대로 무한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한과는 전혀 별개의 이론 체계가 있,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왠지 저희 책 끝날 때까지 저희가 그 무한 거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건 정말 어쩌면 전공하시는 그냥 분들 수준의 그죠?
지금 그냥 우연히 생각난 거는 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할 때 에, 그냥 숫자의 매트릭스 나열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폴리노미얼 같은 것들을 요소로 하는 그런 벡터 스페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고정된 컨스탄트 값이 아니라 일종의 함수들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쩌면 유한 차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무한 차원으로 연결되는 이 지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했을 때 컨티뉴어스 펑션 이런 것들 그 셋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CO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정의로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견지에서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모릅니다. 좀 돌아가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보통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베이시스 S가 있잖아요. 이제 그 V1, V2, 뭐 Vn으로 이제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벡터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좌표를 XY 축으로 얘기해도 되고, Y, Z, X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선형 독립이고, S 스팬 V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이하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ordered basis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efinition 2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S가 ordered basis라고 한다면, 그거는 V1, V2, Vn의 어떤 여기서 이 차례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어, 그, 그,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를 V라고 한다면, 그거는, C1, V1, 이거의 합으로, 이런 식의 제너럴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C1, C2, 이 CN 이거를 우리가 coordinate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거 C1, C2, 이 CN으로만 가지고도 저희가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coordinate ve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베이시스에서의 coordinate vector에서 V 이렇게 가로를 쳐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올더드 베이시스가 되는 거는 약간 요런 식으로 그 책에서는 설명을 했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올더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원투원으로 코레스펀드를 이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리프레젠트 유니크니스 해가지고 요거는 아까 여기 데피니션 2에서 윗부분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이제 얘기이고요. 그래서 V는 C1, V1, CN, VN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게 중간에 설명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지나갔지? 이그젬플 7, 8, 9를 그냥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놓았었고요. 그 전에 나머지 이그젬플은 정리를 좀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날라갔나 네, 보다. 네 날라가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개념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기는 좀 그랬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항식에서의 이제 그냥 같이
같이, 이건 제가 저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example 1, 2, 3 뭐 이렇게 그 흘러가는 그 플로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찾으실 동안 네네네네네. 그래서 요 플로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RN에서의 스탠다드 베이스는 어떤 형식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차원에서 1차, 2차, 3차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2차에서는 1001, 그러니까 IJ, 그 다음에 3차에서는 IJK에서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1x, 그러니까 s라는 것이 1xx 제곱 xn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어, 그 행렬로 또 이제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 네, 그 지금 교과서 같이 봐주시고 계신 거죠? 네, 아, 네, 잠깐만요. 제가 공유가,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화면으로 했었어야 되는. 네.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탠다드 베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차원에서, 그러니까 IJK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다항식에서는 이제 S가 1, X 제곱, X의 n승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화면 행렬에서도 이런 조금만 식으로.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M1, M2, M3, M4가 있었을 때 1001, 0100, 0010, 0001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예시를 네, 나타내는 거여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한 아, 그 디멘션하고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냥 간략한 그러니까 이그젠플을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센턴스로 그냥 정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7, 8, 9 같은 경우 제가 따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같이 이제 풀어보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이 나와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엑ሰር사이즈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코올디네이트를 이제 그 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아래 n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IJK가 될 거고, 그래서 V라는 거는 AI 플러스 BJ 플러스 CK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코올디네이트 벡터는 뭐냐라고 한다면 V 가로 하고 이제 S 이거는 이제 여기서 뵀던 코올디네이트를 그 벡터로 표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xample 8번에서는 그 코올디네이트 벡터를 구하라는 대부분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항식에서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PX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코올디네이트 벡터는 뭐 너무 쉽게 치우시겠지만 네, C0, C1, C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렬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2 by 2 이제 행렬에서의 이제 코오디네이트 팩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 B라는 것은 다시 스탠다드 그 베이시스로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A의 1001, B의 0100 이거를 이제 합한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B의 코디네이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A, B, C, D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V1, V2, V3가 이렇게 있는 이제 벡터가 있고, 그랬을 때, 어, 그 코올디네이터 벡터, 그 그러니까 5-1, 9의 코올디네이터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V1, V2, V3가 이제 베이시스,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V의, 그러니까 5-1, 9의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1, 9를 우리가 이제, 어, 스탠다드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C1하고, 이제 1, 2, 1, 그 다음에, 20, 그러니까 C2에 이제 290, 그다음에 C3에 334에 이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풀면은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C1, C2, C3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3가 바로 코오디네이트 벡터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은 결국 코오디네이트 벡터는 1, 마이너스 1, 2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1, 3, 2인 코디네이트 벡터를 가진 S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푼 문제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V1, V2, V3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코디네이트 그, 벡터가 마이너스 1, 3, 2니까 그 값을 앞에 이제 마이너스 1, 3, 2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러한 마이너스 1, 3, 2인 코디네이트 벡터를 가진 벡터는 네, 11, 31, 7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발표 감사드리고요.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 제가 좀 하나 네네. 들을 하면요. 네. 잠시만요. 그 공유를 할 계획이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 RN에서의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조금 했던 내용들이 제너럴라이저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그 단원의 그 벡터 스페이스 V에서 그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그냥 RN이라고 RN에서의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시스 벡터는 이 RN에서 정말 말 그대로 무한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핵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든 간에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 간에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벡터만 모으면 걔는 베이시스 벡터 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익세블 9에 대해서 조금 거기 가지는 좀 함의를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아래 n에서 지금 원래 우리가 스탠더드 베이스 벡터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잡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단 말이죠. 아래 뭐 3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같은 벡터를 하더라도 조금 그 베이스 벡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코디네이트 벡터가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아까 그 V를 콜디넷 스페이스에 매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틀렸죠. 매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어, 그 평면에 나갈게요. 아래 제곱에서는 스탠더드 베이스 벡터가 스탠더드 유닛 벡터로 할게요, 그냥. 어쨌든 스탠더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벡터 2, 3 얘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유일하게 얘로 결정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rectangular space에서 예를 들면 얘기하면은 크기 1인 두 벡터에서 얘 두 번의 스칼라 배한 다음에 얘 세 번의 스칼라 배한 이 벡터 두 가지를 합을 해가지고 구해진 이 벡터가 코디넷 벡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얘가 2,3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베이시스 벡터가 예를 들면은 베이시스 벡터를 잡을 때 V1을 예를 들면 1, 2로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V2를 예를 들면 2, 9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V1은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가요. 얘고요. 다시 그릴게요. 얘고요. 이게 베이시스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얘가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rectangular space에서 그냥 지오메트릭하게 봐도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서로의 스칼라베가 아니긴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 삶은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 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삶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죠? 그러면은 베이시스 벡터에 따르면은 1, 2에 어떤 그 스칼라베를 한 거,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새로운 코디넷, 그러니까 이 C1, C2가 V의 코디넷 벡터가 되는 건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을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스탠드 유닛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표현됐던 2,3이 지금 이렇게 잡아 늘려진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어디에 안착하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랑도 완벽하게 똑같이 연결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정확히 뭔가요? 얘 정확히 이 매트릭스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거예요. 원래 이거였는데 음, 얘 곱해가지고 얘에다가 얘 곱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이 VA, VB가 아까 말했던 이 2,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3을 셀러 유닛 벡터의 스페이스에서 찍어뜨리고 나서 어디로 안착하게 되는지 얘가 코디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굉장히 근접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차승민 씨께서 그 관련해서 짚어주시긴 했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추가 설명 감사드리고 더 너무 클리어해져가지고 아, 예. 네. 시원한데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시원하고 저 미아 선생님 얘기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들었던 게 왜 사실 이렇게 해야 하지? 굳이?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딱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떤 원래 다른 차원과 만약 다른 차원을 내가 근데 뭔가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 이 차원들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코릴레이트 벡터를 같이 만들어 버리면
같은 선상에서 내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왜냐면 항상 니즈가 없는 결과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나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을 굳이 벌렸을까라고 했더니,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교재에도 나와 있던데 네네. 보통 뭐 X축, Y축, Z축 또는 뭐 그 이상의 축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은 동일 구간의 값 그런 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서로 다른 그 비교 기준이 있을 때요. 예컨대 한쪽은 온도, 한쪽은 무슨 뭐 압력 뭐 이런 식으로 음, 한다면 그런 네네네. 경우는 이제 서로 뭐 다른 부분이고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결국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이 그 코디네이트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념상의 기준인데 그 네네. 기준을 항상 주어진 것으로만 보지 않고 관념상의 기준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것 그쵸. 그게 이제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를 도입함으로써 그 어, 원 벡터가 그 공간 안에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베이시스 음, 벡터가 된다라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함수. 그러면은 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요런 오브젝트가 있는데 어떤 어플을 만들었어요. 어플을 만들고 싶은데 그 얼굴을 해놓으면 얼굴을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한 점을 잡고 예를 들면은 그 얘를 뭐 잡아 늘려가지고 하면 뭐 이 정도로 되겠네. 라고 딱 하나를 딱 선택을 해요. 근데 나머지도 그와 비슷하게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늘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늘리는 함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음, 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베이시스 벡터를 달리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베이시스 벡터를 10, 0을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냥 함수 나오잖아요. 그죠? 리인 트랜스포메이션 함수가.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좀 저희 디스커션 하는 거 통해서 좀 저도 클리어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계속 그 앞에 것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스킵이 됐던 example에 보면은 또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매트리스가 이제 스퀘어 매트리스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퀴valent 스테이먼트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AX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A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리니어 이퀘이션은 트라이비얼 솔루션밖에 없다. X가 0 벡터인 거. 그 트라이비얼 솔루션밖에 없다. 그리고 AX는 B는 무조건 컨시스턴트하다. 즉 무조건 해가 있다. 그리고 해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있었던 것들 어쨌든 다 끌어오긴 한다. 그래서 그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입니다. 없습니다. 거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서형대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좀 짧긴 했죠. 그리고 미적도 길긴 했습니다만 왜냐면 두 절이었으니까요. 근데
또 제가 시간을 잡아서 늘려버리고 해가지고 분명 작다면 작은 양이었는데 꼭 2시간을 이렇게 또 쳐버리게 됐거든요. 참 오늘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늘려버렸습니다. 그 유닛 벡터를 달리 해석할게요. 네? 아, 시간 기준을. 고급 유머. 아, 오늘 수업을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예, 우리끼리만 아는 거. 시간을 잡아 서로 그러니까 아, 저희 시간과 이제 윤영규 선생님, 차승민 선생님 시간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뭐 길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 시간 12시 한 10분에 끝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25분 일찍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일단 레코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